그날 새벽, 서울 구로구의 공기는 밤새 내린 비로 축축했다. 젖은 아스팔트 냄새와 길가에 쌓인 쓰레기 더미에서 풍기는 시큼한 악취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플라스틱과 헌종이 상자 더미 사이로 한 젊은 여자가 묵묵히 폐지를 줍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강소영, 나이는 25 남짓. 몸은 작았지만 다부져 보였다.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와 먼지와 땀으로 얼룩진 얼굴 속에서도 본연의 아름다움은 숨겨지지 않았다. 등 뒤에 짊어진 거대한 폐지 자루는 그녀의 작은 등을 거의 다 덮을 정도였다. 그녀는 행인들이 던지는 경멸적인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빠른 걸음으로 움직였다. 이따금 좁은 골목길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아이들을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소영 누나, 안녕하세요. 꼬마 아이 하나가 손을 흔들며 외쳤다. 소영은 숨을 헐떡이면서도 다정하게 대답했다. 민준아. 안녕. 공부 열심히 하고 말썽 피우면 안 된다. 그녀는 그날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벅차오르는 숨을 고르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구로시장 근처의 큰 사거리에서는 경찰 몇몇이 차량 단속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은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세우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들 중에는 유독 인상이 험악하고 성미가 급하기로 소문난 최만식 경위도 있었다. 그의 얼굴은 늘 불만에 차 있었고 말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많은 택시기사나 배달기사들은 그의 오만한 태도 때문에 남몰래 그를 욕하곤 했다. 소영은 커다란 폐지 자루를 실은 낡은 손수레를 밀며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띠걱거리는 손수레 소리는 마치 주인처럼 지쳐있는 듯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단속 현장을 지나치고 싶었지만 운명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손수레에 위태롭게 쌓여있던 플라스틱 병 하나가 굴러 도로 위로 떨어졌다. 소영이 황급히 몸을 숙여 병을 줍는 순간 손수레가 의도치 않게 최경희의 다리를 살짝 스쳤다. 어이. 눈 없어. 최경희가 날카롭게 소리치며 그녀를 쏘아보았다. 소영은 화들짝 놀라며 급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경희님. 미처 못 봤습니다. 병이 떨어져서 시끄럽고. 폐지 줍는 주제에 어딜 함부로 돌아다녀 최경희가 큰 소리로 말을 끊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소영은 최대한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최경희는 소영의 손수레를 발로 거칠게 걷어찼다. 손수레가 나동그라지며 그 안에 있던 폐지들이 길바닥으로 어지럽게 흩어졌다. 찌그러진 캔들이 하수구로 굴러 들어갔다. 다음부터 공공도로 다닐 땐 조심해. 사람들 일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그가 다시 한번 윽박질렀다. 소영의 얼굴이 수치심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었다. 근처 가게의 아주머니가 보다 못해 한마디 거들었다. 아니, 경찰 양반. 그냥 폐지 줍는 아가씨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최경희는 오히려 비웃으며 쏘아붙였다. 아주머니, 여긴 경찰 단속 구역입니다. 상관 마시고 갈 길 가세요. 소영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묵묵히 쪼그려 앉아 흩어진 폐지들을 하나씩 주워 담았다. 찢어진 종이 상자 모서리에 손바닥이 베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불타고 있었다.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짓밟힌 자존심 때문이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고작 폐지 줍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함부로 차이고 모욕당해도 되는 건가? 만약 이들이 내 진짜 정체를 안다면.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눌렀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최경희는 마치 소영이 당하는 수모를 즐기기라도 하듯 여전히 그녀 근처에 서 있었다. 다 주웠으면 빨리 꺼져. 교통 방해하지 말고. 그는 길고양이라도 쫓는 듯 손을 휘휘 저었다.
소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최경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시선은 날카롭고 차가웠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위압감에 최경위는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뭘 봐? 그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소영은 대답 대신 깊은 숨을 한 번 들이쉬었다. 남은 힘을 끌어모아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수레를 밀고 자리를 떴다. 하지만 그 걸음걸이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다. 더 이상 평범한 폐지 수집상의 걸음이 아니었다. 소영이 사라진 후 동료 경찰인 이민호 순경과 김동현 순경이 최경위에게 다가왔다. 최 선배님, 아까 너무 심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냥 폐지 줍는 아가씨인데 이순경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경위는 피식 웃었다. 냅둬. 저런 것들이 밤에는 도둑으로 변하는 거야? 저 손수레에 마약이라도 숨겨 다닐지 누가 알아. 김순경이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도 아까 그 여자분 눈빛이 보통 폐지 줍는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얘야, 너 드라마 너무 많이 봤다. 최경위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치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그들의 대화를 멀리 떨어진 포장마차에서 평범한 옷차림의 한 남자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소영이 사라진 쪽을 한 번 쳐다본 뒤 스마트폰을 꺼내 짧은 메시지를 입력했다. 타겟 접촉 확인. 신분 노출 절대 불가. 메시지를 전송한 남자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소영은 자신의 거처로 돌아왔다. 비가 새는 양철 지붕을 얹은 개천가에 위치한 허름한 반지하 방이었다. 방 안에는 야른 요와 낡은 라디오가 전부였다. 하지만 구석에 놓인 작은 가방 안에는 깔끔하게 다려진 정장과 반짝이는 검은 구두가 들어있었다. 그녀의 현재 상관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물건들이었다. 그녀는 바닥에 앉아 양동이에 담아온 물로 손에 난 상처를 소독했다. 텅 빈 눈동자로 허공을 응시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가방을 열어 독수리 문양이 새겨진 작은 금속 배지를 꺼내 들었다. 경찰청 정보국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그렇다. 강소영은 평범한 폐지 수집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위장 임무를 수행 중인 정보국 소속 형사였다. 지난 2달간 그녀는 구로시장 일대에서 벌어지는 일부 경찰들의 상납 비리와 갈취 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비밀리에 임무를 수행해왔다.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감시하기 위해 일부러 폐지 수집상으로 위장했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 아침의 사건으로 인해 그녀는 더욱 조심해야만 했다. 특히 자신을 걷어찬 경찰이 수사 대상 명단에 포함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배지를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최만식 나지막이 그의 이름이 새어나왔다. 이제 그 이름은 그녀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단순히 그의 무리한 행동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의 오만함 뒤에 더 큰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정보국의 기록에 따르면 최만식 경위의 이름은 시장 주변의 불법 상납금 관련 보고서에 여러 차례 등장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었다. 그날 밤 소영은 작은 수첩에 비밀 보고서를 작성했다. 대상 최만식, 민간인에 대한 폭력적 성향 표출. 구로 지역 상납비리 연루 가능성 농후. 자신의 권위에 대한 지적에 공격적 반응. 집중 감시 필요해. 그녀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아른거렸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에게 약속했다. 내일 다시 그곳으로 간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폐지 자루만 들고 가지는 않을 거야. 다음 날 새벽, 시장은 동트기 전부터 활기가 넘쳤다. 소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손수레를 끌고 나타났다. 하지만 그녀의 낡은 옷 속에는 핀처럼 생긴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다. 몇몇 시장 상인들은 평소처럼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조용히 수근거렸다. 저기 봐,
어제 경찰한테 혼났던 폐지 줍는 아가씨네. 불쌍해서 어째요. 소영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못 들은 척했다. 길 건너편 최경희와 그의 팀은 다시 작은 초소에서 근무를 서고 있었다. 그는 멀리서 소영을 발견하고 비웃었다. 저것 봐라. 어제 그렇게 당하고도 또 여길 지나가네. 용감한 건지 멍청한 건지 이순경이 말했다. 선배님, 그냥 두시죠. 또 문제 만들지 마시고요. 최경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대꾸했다. 오히려 내가 한 번 더 건드려보면 무슨 반응을 보일지 궁금한데 하지만 이번에는 최경희가 다가가기도 전에 검은색 세단 2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사복 차림의 남자 3명이었지만 그들의 풍채는 예사롭지 않았다. 그중 한 명은 경찰청 감찰부 소속의 박진우 경정이었다. 그는 곧장 초소로 향했다. 수고들 많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초소 안의 경찰들이 일제히 벌떡 일어나 경례했다. 충성. 수고 많으십니다. 최경희도 뻣뻣하게 굳은 채 경례했지만 그의 관자놀이에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박경정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모두를 침묵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졌다. 이곳에서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한 상납비리가 빈번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설명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최경희는 마른 침을 삼키며 황급히 대답했다. 아닙니다. 경정님. 아마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경정은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어디 한번 지켜봅시다. 한편 소영은 멀리서 폐지를 줍는 척하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옷에 달린 초소형 카메라는 그들의 대화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기록했다. 그녀는 계획의 첫 단계가 성공했음을 직감했다. 3개월 전 소영은 경찰대학교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 현장 정보 수집 훈련을 받고 있었다. 그녀는 뛰어난 관찰력과 사회적 공감 능력 덕분에 박진우 경정에게 직접 발탁되었다. 폐지 수집상으로 위장하라는 임무를 받았을 때 많은 동기들은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강소영, 이 임무는 쉽지 않아. 험한 환경 속에서 진짜 빈곤층의 삶을 살아야 해. 당시 박경정이 말했다. 소영은 짧게 대답했다. 정의를 위해서라면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말로 폐지 수집상의 삶을 살았다. 다리 밑에서 잠을 자고 상한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사회에서 잊혀진 사람들과 함께 생활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는 진심, 투쟁, 그리고 제복을 입은 자들이 종종 무시하는 존중의 의미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그렇기 때문에 최경희가 그녀를 걷어찼을 때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약자를 보호해야 할 시스템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 솟구쳤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구로시장의 분위기는 평소보다 더 무거웠다. 박진우 경정의 방문 이후 상납비리 수사에 대한 소문이 상인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졌다. 사거리에서 근무를 서던 경찰들은 눈에 띄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최만식 경위는 오히려 불안에 떨었다. 밤새 잠을 설쳤다. 어디 한번 지켜봅시다. 박경정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어제 그 폐지 줍는 여자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 여자의 눈빛, 그 안에 담긴 무언가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오전 8시경, 소영이 다시 나타났다. 평소처럼 삐걱거리는 손수레와 커다란 자루를 짊어진 채였다. 어제의 사건이 아무런 상처도 남기지 않은 듯 그녀의 표정은 무덤덤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녀는 오늘이 중요한 날임을 알고 있었다. 그동안 모아온 모든 기록을 감찰부 중앙 서버로 전송하는 날이었다. 그녀는 옷 속에 숨겨둔 녹음기를 켜고 천천히 경찰 초소를 지나갔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있던 최경희가 그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다. 어이, 너 또 왔냐?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저기가 담겨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몇몇 상인들이 하던 일을 멈췄다. 순식간에 주위가 조용해졌다. 소영은 걸음을 멈추고 두려움 없는 눈으로 그를 마주 보았다. 네. 저는 매일 이 길로 다닙니다. 문제 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최경희는 코웃음을 쳤다. 어제 나한테 망신당하고도 또 오고 싶어. 난 그냥 제 생계 수단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누구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최경희가 그녀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아무래도 그냥 폐지 줍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소영은 긴장한 척 살짝 고개를 숙였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경희가 눈을 가늘게 떴다. 어제 너 뭔가 녹화하고 있었지? 내가 너한테 소리칠 때 손에 뭘 쥐고 있는 걸 본 사람이 있어. 다른 경찰들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들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소영은 작게 웃었다. 녹화요. 전 핸드폰도 없는데요. 폐지 줍는 사람한테 핸드폰이 어디 있겠어요. 최경희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소영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너, 나 좀 따라와. 초소 가서 확인 좀 해봐야겠다. 소영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이런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했다. 그녀는 단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되었다. 녹음 장치의 모든 데이터가 원격 신호를 통해 자동으로 전송되었는지. 작은 초소 안은 퀴퀴한 커피 찌꺼기 냄새와 담배 연기로 가득했다. 최경희는 부하인 이순경과 김순경에게 문을 닫으라고 명령했다. 몸수색해봐. 무슨 장비 같은 거 숨기고 있는지 확인해. 최경희가 명령했다. 이순경은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선배님, 여자인데 뭐가 무서워? 그냥 폐지 줍는 년이야. 최경희가 소리쳤다. 하지만 이순경의 손이 채 닿기도 전에 소영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폐지 수집상 같지 않은 어조로 말했다. 최만식 경위님. 당신이 지금 하려는 행동이 직권남용 및 성추행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최경희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 목소리, 그 말투는 시장 바닥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그가 낮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소영은 허리를 꼿꼿이 펴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충분히 참았습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당신은 경찰 윤리 강령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입고 있는 제복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이순경과 김순경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최경희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폐지 줍는 주제의 말이 아주 청산유순해. 소영은 옷 속에서 작은 신분증을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책상 위에 단호하게 내려놓았다. 경찰청 정보국 강소영 경사. 방 안은 갑자기 정적이 흘렀다. 낡은 선풍기가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유일하게 들렸다. 최경희는 신분증을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영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너 형사였어? 소영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2달간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상납비리와 민간인에 대한 폭력 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위장 근무 중이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행위들을 포함해서요. 최경희는 신경질적으로 웃었다. 이건 가짜야? 형사가 폐지 줍는 사람으로 위장할 리가 없어.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적이죠. 소영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손목 시계의 작은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소형 스피커에서 녹음된 소리가 흘러나왔다. 어제 소영을 향해 고함을 치고 손수레를 걷어차고 모욕적인 말을 내뱉는 최경희 자신의 목소리였다. 이순경은 마른 침을 삼켰다. 선배님 목소리입니다. 최경희는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다. 난 함정에 빠진 거야. 소영이 그를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아니요. 당신은 당신 자신의 오만함이라는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때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더니 검은색 세단 2대가 초소 앞에 멈춰 섰다. 박진우 경정이 제복을 입은 감찰부 요원 2명과 함께 내렸다. 그는 초소 안으로 들어서며 차갑게 말했다. 거기까지 초소 안의 모든 경찰들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박경정은 소영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보고는 완벽했네. 강 경사의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증거는 기록되어 전송 완료되었습니다. 경정님. 최경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 되어 있었다. 박경정이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만식 경위. 민간인에 대한 폭력 및 구로시장 일대 상납비리 연루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한다. 자세한 조사는 감찰부에서 진행하겠다. 최경위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려 했다. 경정님, 이건 불공평합니다. 저 여자는 위장 근무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박경정이 그에게 다가가 차갑게 말했다. 공평. 그저 먹고 살기 위해 폐지 줍는 약자를 걷어차지 않았다면 공평했겠지. 하지만 당신은 길거리의 작은 권력자가 되기를 선택했어.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초소 밖은 이미 호기심 많은 시장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최경위가 손에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오자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그 모습을 찍기 시작했다. 몇몇 상인들은 작게 환호성을 질렀다. 어떤 이들은 감격한 표정이었다. 저것 봐. 어제 그 폐지 줍는 아가씨한테 갑질하던 경찰이잖아. 한 아저씨가 속삭였다. 세상에, 그 아가씨가 진짜 형사였다니. 다른 이가 외쳤다. 최경위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의 손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공포 때문에 떨리고 있었다. 그가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를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한편 소영은 초소 문가에 서 있었다. 이제 그녀의 검은 재킷 소매에 달린 경찰청 정보국 마크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눈가에는 슬픔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다. 군중 속에서 그녀를 조용히 돕던 정보원 방씨가 나타나 자랑스럽다는 듯 말했다. 강 형사님, 대단하십니다. 여기 경찰들 전부 벌벌 떨게 만드셨네요. 소영은 그저 작게 미소 지었다. 두렵게 만들려는 게 아니었어요, 아저씨. 정신 차리게 만들고 싶었을 뿐입니다. 최만식 경위가 체포된 지 거의 2달이 흘렀다. 그의 사건은 큰 뉴스가 되었다. 지역 언론은 폐지 줍는 여성을 폭행한 경찰, 알고 보니 피해자는 위장 근무 중인 형사, 한 여성 형사의 용감한 위장 수사, 구로시장 상납비리 조직의 실체를 밝히다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다. 강소영이라는 이름은 순식간에 대중에게 알려졌다. 정보요원의 신분은 비밀에 붙여져야 했지만 현실 세계에서 유명세는 축복이 아닌 위협이었다. 그날 아침, 경찰청 정보국 사무실에서 소영이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 내부 우편 담당자가 대외비 도장이 찍힌 두툼한 갈색 봉투를 건넸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직속상관인 김태준 총경의 서명이 담긴 공식 서한이 들어있었다. 내용은 짧지만 단호했다. 강소영 경사, 본부 내사과로 잠정 발령함. 서면 허가 없이 독자적인 현장 수사 활동을 금지함. 사유, 인원 보호 및 부서 간 협조 필요의 소영은 서한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잠정 발령. 그녀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아니면 조용한 좌천인가의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임을 직감했다. 정보기관에서 명확한 설명 없는 갑작스러운 인사이동은 누군가 건드려서는 안 될 더 높은 곳에 무언가를 건드렸다는 의미일 때가 많았다. 그날 점심, 소영은 구내 식당 구석에서 오랜 동료인 데이터 분석 전문가 서준하 경사를 만났다. 선배, 저 왜 갑자기 발령 난 건지 아세요? 소영이 묻자 서 경사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나서 목소리를 낮췄다.
윗선에서 소문이 돌아. 내가 거물급 인사가 연루된 판을 건드렸다고. 최만식은 그냥 꼴이었을 뿐이라는 거야? 누구의 꼴이요? 서 경사는 그녀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듣자 하니 그 위에 여러 시장의 상납금을 총괄하는 중간 간부가 있다고 해. 그 사람이 돈을 배분하고 최만식은 그중 일부를 받았을 뿐이라는 거지. 소영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 사람 이름이 나왔나요? 마침내 서 경사가 고개를 떨구었다. 김태준 총경. 그 이름은 소영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다. 아침에 받은 발령장에 서명했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그날 밤 소영은 바로 퇴근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내부 보고서가 저장된 디지털 아카이브실로 몰래 들어갔다. 자신의 접근 권한을 이용해 구로 지역 시장 감찰 작전에 관한 과거 보고서들을 추적했다. 몇몇 파일은 암호가 걸려 있었지만 소영은 시스템을 우회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다. 시장에서 대규모 단속 작전이 있을 때마다 현장 압수금 명목의 추가 재무 보고서가 등장했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주기적으로 발생했고 그 모든 보고서에 서명한 사람은 바로 김태준 총경이었다. 소영은 모니터를 오랫동안 응시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몰려왔다. 만약 그가 정말 배후라면 조심해야 해. 그는 단순한 상관이 아니야. 그녀는 해당 데이터를 작은 USB에 복사해 재킷 안주머니에 숨겼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이 위험한 영역에 발을 들였음을 깨달았다. 이제는 부패한 경찰 한 명과의 싸움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거대한 부패 시스템과의 전쟁이었다. 밤 11시경, 소영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텅 빈 공간에 그녀의 발소리만 울려 퍼졌다. 그때 갑자기 구석의 조명이 하나씩 꺼졌다. 그녀는 경계하며 걸음을 멈췄다. 검은색 승용차 뒤에서 마스크를 쓴 거구의 남자 2명이 나타났다. 그들은 말없이 다가와 소영의 가방을 낚아채려 했다. 소영은 반사적으로 남자의 무릎을 걷어차고 몸을 날렵하게 회전시켰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격투술이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지만 다른 남자가 작은 칼을 꺼내 들었다. 소영은 천천히 뒷걸음질 치며 가방에서 작은 3단봉을 꺼냈다. 누구 지디지? 그녀가 단호하게 물었다. 대답 대신 공격이 날아왔다. 텅 빈 주차장에 쇠 부딪히는 소리와 거친 숨소리가 울려 퍼졌다. 소영은 팔에 가벼운 상처를 입었지만 한 명의 관자놀이를 강타해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다. 나머지 한 명은 비상계단 쪽으로 도망쳤다. 소영이 뒤를 쫓았지만 놓치고 말았다. 대신 도망친 남자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살고 싶으면 조용히 있어. 그녀는 쪽지를 오랫동안 노려보다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 거의 다 왔다는 뜻이군. 다음 날 소영은 인적이 드문 한 식당에서 박진우 경정을 만났다. 박 경정은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다. 자네 인사 이동 소식은 들었네. 그가 말문을 열었다. 그럼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박 경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 총경이 증거를 없애고 있네. 나도 오랫동안 그를 의심했지만 법정에 제출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어. 소영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그렇다면 이게 열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박경정은 심각한 표정으로 USB를 받아들었다. 이게 유출되면 자네가 첫 번째 타겟이 될 거라는 건 알고 있겠지. 소영이 희미하게 웃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경정님. 어젯밤 주차장에서 습격당했습니다. 박경정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젠장. 좋아. 지금부터 혼자 움직이지 마. 특별팀과 협력해서 자네 신변을 보호하겠네. 소영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는 그냥 보호받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그들을 잡는 일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박경정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하지만 지금부터 모든 움직임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한다.
우리는 그림자처럼 움직일 거야. 3일 후, 비밀 작전이 시작되었다. 소영과 박경정이 이끄는 소규모 팀은 김총경의 보고서에서 발견된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그들은 매달 운영비의 일부가 도로안전복지재단이라는 이름의 유령재단 계좌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이사장은 김총경의 아내였다. 소영은 인천의 한 낡은 창고에서 야간 감시 임무에 투입되었다. 현금이 모이는 장소로 추정되는 곳이었다. 그녀는 이번에는 물류 배송 기사로 위장했다. 새벽 1시경 검은색 세단이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것은 김총경과 사복 차림의 남자 2명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큰 돈가방이 들려 있었다. 맞은편 차에서 잠복 중이던 박경정이 무전으로 신호를 보냈다. 모든 팀, 위치 사수. 신호 대기. 소영은 트럭에서 물건을 내리는 척했다. 김총경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녀는 재킷에 숨겨둔 초소형 카메라를 작동시켰다. 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었다. 이 돈 빨리 재단으로 보내. 다음 주에 수익 분배할 테니. 최만식 건처럼 일 터지지 않게 조심하고 그들이 기다리던 결정적인 한마디였다. 김총경이 다시 차에 오르려는 순간 박경정이 실행 명령을 내렸다. 사방에서 무장한 감찰부 요원들이 나타났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김총경은 순간 당황했지만 작전을 지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자 얼굴이 굳어졌다. 박진우, 내가 감히 내 뒤를 쳐. 그가 날카롭게 말했다. 박경정이 다가섰다. 나는 내가 저버린 서약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그 사이 소영이 트럭 뒤에서 걸어 나왔다. 모자와 마스크를 벗자 김총경의 눈이 커졌다. 너, 소영은 차분한 눈으로 그를 마주 보았다. 경위님께서 직접 발령 내주신 바로 그 강소영입니다. 몇 시간 후 김태준 총경의 체포 소식은 전국 언론에 퍼졌다. 비밀리에 진행된 작전 영상이 유출되어 김총경이 돈가방과 함께 체포되는 순간이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뉴스에 다시 등장한 젊은 여성의 모습이었다. 강소영 경사는 경찰 내부의 부패를 용감하게 밝혀낸 젊은 영웅으로 불렸다. 한편에서는 그녀가 정직함의 상징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많은 이들이 그녀를 불편해했다. 김총경이 체포된 지 2주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몇몇 익명의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강소영은 김총경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일 뿐이며 박진우 경정과의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특혜를 받았다는 음해성 게시물이 퍼지기 시작했다. 가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어. 어느 날 오후 서준하 경사가 말했다. 소영은 그중 하나의 게시물을 읽고 한숨을 내쉬었다. 주모자가 잡혔는데도 멈추질 않네요. 서 경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에겐 아직 조직이 남아있어. 그리고 내 생각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소영은 컴퓨터 화면 속 가짜 기사에 실린 자신의 사진을 노려보았다. 그렇다면 저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소영은 숙소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아른거렸다. 그녀는 작은 수첩을 펼쳤다. 폐지 수집상으로 위장했을 때 쓰던 바로 그 수첩이었다. 마지막 장은 아직 비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글씨를 써 내려갔다. 정의는 누가 더 강한가의 싸움이 아니다. 위험을 알면서도 누가 더 용감해질 수 있는가의 싸움이다. 용기를 내는 사람